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핫클립 베스트 MC 이연이에요. 여러분은 과학 공부를 좋아하시나요? 과학 공부를 재미없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시청자 여러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저 이연이가 쉽고 재밌게 과학 상식을 배울 수 있는 핫클립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핫클립이 있는지 지금 소개합니다. 첫 번째 기술자를 찾아온 곳은 경기도 화성시. 입구부터 날카로운 발톱, 그리고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듯 위협적인 모습으로 맞아주는 공룡들. 흡사 주라기 공원을 연상케 하는 이곳, 대체 뭐하는 곳인지 궁금한데. 저희 잠시만요. 이거 왜 찍고 계시는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공룡이 너무 진짜 같아서. 예. 어떻게 이런 공룡이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이나 우주선이나 동물들을 이렇게 제작하고 또 테마파크를 기획하고 그렇게 연출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축제 현장의 분위기나 테마에 맞는 공간을 기획하고 연출한다는데,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캐릭터는 물론 동화 속에 등장할 법한 조형물들까지 바로 기술자의 손에서 탄생한단다. 보면인데 이 검은 색깔로 된 우리 어떤 노하우인데 어떤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는데 VR 준비됐습니다. 네, 가봅시다. 어라? 귀를 의심하게 하는 한마디? 열띤 회의 중에 갑자기 VR? 게임이라도 하는 건지. 지금 하고 있는 게 VR 게임이 아니라 이걸 기획하는 단계입니다. VR로 기획을 한다? 지금 조형물 저희가 배치한 것을 VR로 이제 보면서 높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 보려고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시 할까요? 가상현실 공간을 통해 조형물이 설치된 장소의 낮과 밤의 모습은 물론 계절에 따른 변화까지 미리 확인이 가능하단다. 이렇게 3D로 VR을 쓰고 했을 때는 이건 맞다, 이건 틀리다, 이건 넣어달라, 빼달라,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으니까 VR을 통해서 미리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작하려는 조형물의 컨셉이 정해지면 본격적인 디자인 작업에 들어간다는데, 의뢰인과 저희들의 그 객관적인 이미지를 공유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게 3D로 작업합니다. 특히 캐릭터를 만들 땐 기술자가 직접 캐릭터를 제작하기도 한다고. IP가 있는 캐릭터 같은 경우는요. 그건 그대로 사용하고, 그게 없는 거는 저희가 제작을 해서 디자인 출원 등록까지 도와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먼저 이제 광합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예. 놓칠 수 없는 것이 또 모세관 현상 아니겠습니까? 아주 모세관 중요하죠. 현상이 그거 아니에요? 이 물이 거꾸로 이렇게 싹 스며드는 현상. 예, 뭐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만 네네. 모세관이라고 하는 말에 조금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 모세라고 하면은 세밀한 아주 작은 관. 관이라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작은 관에 물이 닿으면요, 이 관을 타고 물이 그 관을 따라서 흘러가는 특성을 가지게 돼요. 이 현상을 모세관 현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 모세관 현상 어떻게 보여드릴까 하면서 와. 이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또 이런 걸 언제 준비해 오셨어요? 요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와, 자, 보시죠. 예? 쭉 물을 쭉쭉 빨아들이고 있어요, 배추가. 그렇겠죠. 네, 배추가 지금. 네. 그냥 물만 하면은 이거 빨아들였는지 안 빨아들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색깔을 딱 눈에 띄게 이렇게 했습니다. 예. 미리 담궈놨거든요. 아, 그래서 살짝 이렇게 이 친구들이 지금 풀이 죽어 있네요. 네. 네. 자, 그 모세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르면 보이겠네요. 테두리에 조금 파란색으로 염색된 그런 느낌이 좀 나네요. 이제 장시간으로 오래 있다 보면은 네. 더 쭉쭉쭉쭉 빨아들였겠죠.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식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봤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되게 의미가 있었지만은 네. 사실 이게 식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조건 때문에 좀 흡수가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세관 현상을 좀 더 잘 볼 수 있는 실험을 또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더 잘 볼 수 있다고요? 네, 더 잘 볼 수 있는 실험을 스펀지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오 비슷한 겁니다. 한번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준비를 아, 해볼 예. 테니까 한번 여기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시겠어요? 봅시다. 네. 형님께서 준비성 좋게 준비를 해오셨는데 저도 또 준비 안 해올 수가 없죠. 자, 이런 식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야, 이거는 네. 내가 설명 안 해도 딱 감이 오네요. 아, 벌써 감. 벌써 감이 와요. 네. 어떤 것 같으실까요? 아니, 여기 이제 물을 넣고 네. 활짝 꽃이 피어나겠죠? 아, 정확합니다. 맞죠? 네. 아, 야, 근데 이거 우리 시합하는 거예요? 네. 시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케이, 저희. 좋습니다. 예. 어, 자, 자. 준비 시작. 이거 빨리 이렇게 가져가는 거는 실력이죠? 아, 예. 이렇게 어. 기다리면은 지금 지금 오, 위에 네, 형님 보이시죠? 여기 지금 빨아들였어요. 네. 네. 모세관 현상으로 쭉 따라 올라가면서 지금 녹색에 이제 잉크가 쭉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지금 잘 보면 아래쪽에 아, 제가 여기 예, 지금 꽃이 지금 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 지금 많이 폈어요. 아 많이 폈다. 벌어졌잖아요, 지금. 네. 이거 되게 예쁘죠. 근데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모세관 현상이 아래쪽에 있는 잉크들을 가지고 데리고 이제 쫙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야, 근데 이게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이거 여기도 지금 효정 씨 거도 지금 활짝 폈고, 이거 누가 이긴 것 같으신가요? 아, 제 거도 활짝 폈고, 그냥 비긴 걸로 하시죠. 네. 비긴 알겠습니다. 걸로. 네. 아 그러면은 다음 승부로 저희가 또 결판을 내는 이기고 걸로. 지고를 떠나서 우리는 지금 이 현장에서 우리가 모세관 현상을 직접 눈으로 체험을 한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을 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자연사박물관 관장 조한입니다. 지구는 별들의 자네로서 만들어지고 지구의 온실 효과를 통한 지구의 변화는 이미 지구 초기부터 온실 효과는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 온실 효과를 통해서 멸종도 이루어졌지만 지구가 아주 아름다운 풍성한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져서 생명체가 다양하게 생물 다양성을 이루는 환경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온실 효과와 지구 탄생 이후 인류 출현 전까지의 온실 효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하는 거를 지구의 역사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억 년을 하루로 생각하면서 지구에 일어났던 일을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일일 첫 번째 2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생물이 지구에 살기 시작합니다. 태양은 지구의 초기에는 지금처럼 밝지가 않았습니다. 밝지가 않다는 것은 열을 많이 지구에 줄 수 없다는 이야기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지구는 꽁꽁 얼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9억 년쯤에 보면은 그린란드에서 그 현무암, 퇴적암 속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남아프리카에서는 32억 년 전에 물의 흐름으로 퇴적되어 있는 그 지층에서 또 생명체의 그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꽁꽁 얼어야 되는 지구에 이러한 물의 흐름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하고 연구를 해봤겠죠. 그랬더니 산소 동위 원소로 바다의 온도를 연구를 해봤더니 물의 그 온도가 30도에서 70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생명체가 이제 살게 되는 그 환경이 되죠. 그 이산화탄소의 양은 지금 현재의 양보다 20배가 넘으면서 온실 효과가 나면서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환경이 되면서 꽁꽁 얼어야 하는 지구가 꽁꽁 얼지 않은 그러한 그 환경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생대에는 주라기 공원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 영화도 있는데 공룡의 시대라고 할 수 있고 또 바다에는 암모나이트라고 하는 지금 현재 오징어 낙지의 먼 조상이라고 하는 암모나이트들이 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룡이 멸종되는 끝자락까지 많은 다양한 공룡들이 살았다고 하는 흔적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또 그러한
공룡들이 또 사라지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동해안이 생기면서 일본과 나누어지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 이거는 하루가 다 지나가기 10초 전에 이루어지고 있고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하루가 다 지나가는 한 5초 전에 지구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합니다. 인류세가 남길 화석 후보 중 하나는 플라스틱이다. 누군가는 플라스틱은 인류가 발명한 최고이자 최악의 산물이라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0년과 비교해 2배 증가한 약 4억 6천만 톤이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플라스틱은 자연 분해가 매우 어려워서 수십에서 수백 년 이상 썩지 않고 토양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플라스틱은 46억 년 동안 물과 흙으로 이루어진 지구를 겨우 150년 만에 플라스틱 행성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우리가 버리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이미 심해에서부터 극지방까지 널리 퍼져 있고 바람과 파도 등에 의해 분해되지만 미세한 플라스틱 입자로 남아 지질학적으로 관찰 가능한 지층을 만든다. 영국 레스터 대학의 얀 잘라시에비치 교수는 방대한 양의 바다 물고기들은 몸에 플라스틱을 품고 있고 플라스틱이 먹이인 줄 알고 새끼들에게 물어다 준다. 이로 인해 물고기의 배설물에 들어있는 플라스틱 일부가 해저에 가라앉으면서 지구가 천천히 플라스틱으로 덮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급격한 해양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해양 생물종들도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잘 적응하는 종이 있고 그렇지 못한 종이 있다 보니까 해양 생태계도 지금 급변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급변 과정이 고스란히 기록이 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이제 인류세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지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셨어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미있고 알찬 핫클립 베스트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메피트 공사 외에도 구현하기 어려웠던 작업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조류 발생 장치인데요. 5층 수로의 유속은 빠르게, 1층은 가장 느리게, 층별로 유속을 다르게 만드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물을 한쪽에서 빨아들여서 반대쪽으로 보내갖고 물이 이제 흐르게 하는 그런 조류 발생 장치인데 이거를 이제 관로를 5개로 나눠가지고 각 5개의 관로가 그 흘러가는 수로가 다 차이가 있어요. 다 다르게 있어요. 그래서 5층 건물이 양쪽으로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게 수로예요. 물이 흘러가는. 조류 발생 시스템은 심해공학 수조에 담긴 10만 톤의 물을 각 층별로 설치된 직경 2.2m의 날개 바퀴를 이용해 순환시키는 시설인데요. 각 층별로 물의 속도를 다르게 순환시켜 바닷속 조류 환경을 수조에서 만들어내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심해공학 수조에 이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이거 자체는 이제 환경 자체를 정확하게 여기서 모사할 수 있다는 거고요. 실험을 했을 때 그 환경을 정확하게 모사해야지 그 대상 구조물에 대한 걸리는 하중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해공학 수조의 첫 설계부터 완공되는 날까지 7년의 시간 동안 옆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봐온 김진아 박사.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수조에서 계측하고 시험한 정보들은 하나도 빼지 않고 모두 모아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네. 아주 중후한 어떤 중년의 남성분들 두 분이 나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강기업 자본시장그룹 대표를 맡고 있는 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강기업 자본시장그룹 시장운영본부장을 맡고 있는 유창범입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도 사실 최강기업 간판을 여러 봤어요. 아니 그리고 초아 씨는 이 최강 기업을 거래하신다면서요? 네, 또 제 주 거래 은행인데 우리 최강기업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최강기업은 그 2001년 11월에 그 합병으로 탄생된 그 기업입니다. 고객 수가 가장 많고요. 또 점포수도 가장 많은, 브랜드 가치도 가장 높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자본시장그룹은 그 일반 예금화하고 대출 취급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그룹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직접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이제 자금 필요할 때 그걸 채워주기도 하고, 또는 뭐 이자 리스크나 이런 거를 해지도 하는, 또 이제 외화나 그 원화 자금, 그 중장기든 단기든 그런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하는 역할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괜찮은 곳이 있으면 이렇게 투자도 하시고 하시는 건가요? 예, 그 자본시장 업무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은행의 고유 자본으로 은행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투자 업무가 있고, 고객과의 영업 활동에 의해서 생겨난 여러 가지 포지션을 관리하는 포지션 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모두 포지션인데요. 투자 업무는 은행의 고유 자금으로 적극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이고, 고객과 영업 활동에 의한 해지 업무는 발생된 위험을 잘 관리하는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본시장그룹은 이제 딜링룸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모여서 모든 정보를 집중해서 같이 나누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기계들도 많이 딜링 머신들이 많이 있고요. 각종 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모니터링하고, 또 그걸 또 실시간으로 같이 대화도 나누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딜링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와,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뭘 보고 계신 거예요? 보시면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좀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 잠깐 보시면 일단 중앙으로는 국내 증시 정보가 보이고, 오른쪽에는 원달러 환율 정보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계 지도 혹시 보이시나요, 왼쪽에? 네. 세계 그 각국 위치에 맞춰서 어떤 환율 정보나 주요 채권 금리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한눈에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구성을 해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정보들을 토대로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네, 미디어월 좌측으로는 어떤 금리 관련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이재울 파생팀이 있고, 여기 우측으로는 외환 거래를 담당하는 FX팀이 있습니다. 크게는 노지와 시설이 있는데, 시설에는 또 원예와 축산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시설 원예 쪽에 스마트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에는 이제 식물 공장이 이제 대표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식물 공장의 온도라든가 광, 습도, CO2 또는 공조 이런 것이 이제 제어하는 지상부 제어가 있고, 작물 자체에서 제어할 수 있는 양액 제어라든가 건건부 온도라든가 산도 이런 것을 제어하는 부분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제어되면은 뭐 연중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산 시스템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식물 공장의 발전사를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한 1500년 가까이의 조선시대죠. 여기 동절양채라는 옛날 온실입니다. 옛날 온실인데, 이거는 땔감으로 난방을 하고, 또 우리 한지로 지금 유리창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요. 이 시설은 아마 영국보다도 한 150년 이상 앞선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이제 비닐하우스인데요. 비닐하우스는 한 이제 1950년대부터 도입됐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이 이제 좀 발전하게 된 거는 이제 8, 90년대에 이르렀습니다. 90년대에는 유리온실이 이제 도입됐고, 이때 유리온실은 네덜란드 기술을 그대로 도입해서 우리 기술이 없어서 약간 실패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발전되고 있지만은
거기에 또 한 2000년대부터는 식물 공장이라는 또 새로운 개념의 또 생산 시스템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물 공장, 즉 지금 2000년대부터 도입된 식물 공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자급 공정 아니면 자급 기간이 되게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 엽채류를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엽채류가 파종해서 선별 포장하기까지는 한 지금으로서는 뭐 종류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40일에서 한 45일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제 육묘 공정까지가 한 3일 걸리고, 다음에 이식까지 한 3주. 이것을 재배 배더에서 옮기면은 한 4주까지는 이제 하고, 마지막 한 6주까지는 이제 재배해서 수확하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이 생산 공정 시스템을 이제 얘기해야지 그 다음 단계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은, 크게는 육묘 공정과 생산 공장, 그리고 이제 포스트 하베스트라 그러죠. 수확 후 처리 공장이 있는데, 이제 육묘 공장은 이제 씨앗을 뿌리면서부터 정식까지를 하고, 정식에서 다음에 수확까지를 생산 공정, 다음에 그 이후를 이제 그 이후라 하면은 이제 선별도 하고 포장도 하고 유통까지 출하까지죠. 수확 후 처리 공정인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그 핵심 기술은 앞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양액이 될 것이고 광원이 될 것이고, 이거를 통째로 하는 환경 제어가 될 것입니다. 양액은 식물이 자라는데 꼭 필요한 자양분입니다. 사람이 밥을 먹듯이 식물도 이 양액을 먹고 자랍니다. 이 양액에 어떻게 균일하게 지속적으로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작물이 생장하고 또 균일하게 크는 하나의 큰 인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 다량 원소도 있고 미량 원소가 있는데, 이와 같이 양액의 표준 성분은 이미 셋업된 기술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환경제어는 대표적인 게 온습도죠. 온습도고, 지금 이제 한 곳에서 파종과 수확을 하게 되면은 이게 자동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자동화를 해주는 그런 환경제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조도 하나의 핵심 기술인데요. 이제 작물에 성장하는 데에는 이제 최적 조건을 구명해 줘야 됩니다. 최적 조건을 제시해 줘야지 균일한 품종과 생산 속도도 빠르고 수량도 많아지고, 그래서 생산성이라든가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공조는 반드시 아주 정밀 제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아니면 공기 유동, 이런 것들이 균일하지 않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탄소 포집과 관련한 모든 기술은 여전히 미완성인 부분이 많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연구 개발에 몰두하고 있죠. 그렇기에 우린 더 큰 꿈도 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 중에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아예 사라지게 만드는 꿈 같은 기술을 말이죠. 울산에 위치한 하수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하루에 약 50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약 650여 톤의 생활 폐기물을 소각하는 이곳에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탄소가 발생합니다. 울산은 광역 지자체 가운데 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1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1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곳에 새로운 시설이 들어왔습니다. 커다란 저장 탱크들이 나란히 놓여 있고, 내부에는 슬러지를 압축하기 위한 거대한 필터 프레셔도 보이는데요. 시설의 정체를 물어봤습니다. 하수처장에서 소각을 하고 난 뒤에 그 매연 그거를 이제 여기서 재활용, 탄소 중립 환경에서 재활용을 해서 탄산칼슘을 생산하는 과정입니다. 생활하수에서 탄소를 포집해 탄산칼슘을 만드는 자원화 설비. 시설 한편에 이미 생산된 엄청난 양의 탄산칼슘이 보이네요. 쓸모없는 하수가 새로운 자원으로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곳에서도 CCUS 기술이 실현된 거죠. 합성 수지, 제지 분양, 합성 섬유, 그리고 페인트,
고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합니다. 생산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없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매우 친화적인 공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만 있는 CCS에 비해서 여러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측면에서 더 좋은 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탄산칼슘은 기존 방식으로 생산된 탄산칼슘과 구분해 경질 탄산칼슘, PCC라고 부릅니다. PCC는 토목이나 건설, 화학,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화합물로 사용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건축 골재입니다. 탄산칼슘은 석회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 일상에는 이미 같은 성질을 갖는 원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시멘트인데요. 이 기업은 시멘트 대신 PCC를 활용해 골재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감축을 넘어 이산화탄소를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고민한 결과물인 셈이죠. 정밀하게 만들어진 경질 탄산칼슘은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PCC를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 무시멘트 결합제와 같이 배합을 하여서 시멘트보다 좀 더 높은 강도를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PCC 콘크리트는 건축용 콘크리트 블록 또는 콘크리트 철도 침목에 사용된다고 하죠. 완성품을 보고 있자니 머지않아 탄소 중립이 정말 가능한 시대가 올지 모른다는 희망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핫클립 베스트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핫클립 베스트를 통해서도 과학 상식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과학 상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